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질문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상경사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법개론, 이게 노란색 책, 노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개론 2부터 하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뭐, 인문은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세법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 배우고, 그 다음, 보통 객관식하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공부하고, 그 다음,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세법학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 선택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보면. 이걸 먼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얘를 먼저 하는 게 더 좋다. 혼자 풀어보는 게 더 좋아요, 사실. 그래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먼저 풀어본 다음에 듣는 게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재미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많이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엄청 느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서 꼼꼼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계학류는 더더욱 그래요. 회계학류.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있죠? 이거는 많이 듣는 게 좋지 않아요. 얘는 괜찮아요. 얘는 많이 들어도 도움이 되고 얘도 말이 있고 이론이기 때문에 많이 듣는 건 나쁘지 않은데 계산하는 거는 처음에 한 번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많이 안 해도 자기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세법 개론이 거기 앞에 제목 잠깐만 보시면 2에도 이렇게 돼 있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이런 걸 세목이라고 불러요. 각 개별 세법이라고도 부르고 이 중에서 부가세하고 소득세만 우리 수업 시간에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러분들 무료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1차에 안 나오고 2차에 나오고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1차에 나옵니다.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2차에도 회계사 세무사 둘 다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방세법은 회계사 시험 한 문제 나와요. 종부세랑 둘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 종부세가 나올 때가 있고 지방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안 해요. 회계사 시험 보신 분들은 40문제 중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차 때 공부해. 2차 때. 그래서 그것도 2차 때 세법 학에서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에서는 부가세 소득세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분들. 회계사 보시는 분들은 둘 다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3개의 세목을 주로 배워요. 법인세 하나 배우고 소득세 하나 배우고 부가세 하나. 이렇게 3개 배웁니다. 3개. 이 중에서도 뭐 합병, 분할 이런 것들은 또 무료 강의로 따로 올려놔요. 이게 제한된 시간에 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이런 거 별도로 촬영한 거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들으시면 되고 부가세는 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보통 3대 국세라고 해요. 3대 국세. 세수도 제일 많고 국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제일 많고 우리 공부할 때 분량도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잘하면 얘도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무사 시험은 40문제 중에 28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40문제 중에 여기서 32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회계 가면은 세무사 시험은 요 3개만 가지고 봐요. 3개만. 세무회계는. 회계사 시험은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나 국기법이 조금 추가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90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게 30점, 30점, 35점. 왜 105점이냐? 총 2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105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왜 내느냐 이제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돈을 벌었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얘는 소비를 하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소득, 소비 또는 뭐 재산이 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표지에 있었던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게 재산이 있다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세금은 크게 이유를 붙이자면 이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붙여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쓸 때 이렇게 써요.
담세력이 있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 이걸 담세력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담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중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 소비에 대한 세금이 있고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금, 국세청 공무원. 그분들이 잘하는 영역이 예하고 예야, 일반적으로.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은 공무원분들보다는 회계법인이나 세무사님들이 조금 더 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베이스가 약간 회계가 있어요, 회계가. 계산이 있고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적인 베이스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회계적 베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법인세라는 거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다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는 게 법인세예요. 1년에 100억 벌었니? 라고 하면 거기에 세율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딱 곱해서 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에다 그냥 곱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회계의 목적하고 세법의 목적이 달라요. 회계는 이제 목적이 얼마 벌었냐고 공시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게 회계의 목적이지만 세금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를 벌었니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리고 법인과 개인의 차이도 있고. 개인이라는 문제, 소득세라도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다르다고. 하지만 큰 그림은 소득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세목을 나누고 있지만 여타 다른 국가는 안 그런 나라도 많아요. 그냥 인컴 텍스라고 하고 거기 안에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가 있고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가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누어지는 것 뿐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고 얘부터 먼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부터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말이 어려워요, 말이. 일단 부가가치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부르는 나라도 있어요. 이름을 VAT라고 부릅니다. Value Added Tax. 그러니까 이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외국에 가보면 이런 이름으로 있는 나라도 있어요. GST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Goods, 상품이고 서비스, 용역이고 상품과 용역에 붙는 세금이다 라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요거에 비슷한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부가세라고 안 불러요. 소비세라고 불러요. 소비세.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왜 부가가치세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지금 당장 이야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핵심은 부가가치세는 말만 부가가치세지 이거라는 거야. 소비세라는 거야.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소비세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돈 쓰면 세금 내라는 거야.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 낸다라는 건 그래도 개념적으로 와닿는데 쓰면 낸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커피 한 잔을 먹어요. 스타벅스 가서 한 잔을 먹어요. 이게 세금 붓기 전에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하면 스타벅스에 5,000원 주고 500원을 내가 내면 돼요. 그러면 마음에 확 와닿아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500원을 왜 내야 되나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빌딩에 스타벅스에 오늘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한히 많겠죠. 무한히.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스타벅스 이름 있잖아요. 이름 뭐예요? 궁금해서. 별명. 본인 스타벅스 별명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닉네임. 뭐야? 입이에요? 입? 입이 닉네임. 핍? 미안해요. 입. 리프. 본인은 뭐예요? 말하면 돼. 이름 써요? 본인은 뭐 루파? 이렇게 어려워요. 우팔? 모르겠어. 우팔? 우파, 루파? 이거예요? 뭘 요약했나 보네. 그렇네요. 저는 되게 쉬워요. 제 아들 이름이 종민이거든요. 네, 저는 종민 아빠예요. 스타벅스 가서 종민 아빠 떠있으면 저예요. 어쨌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소비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부가세를 각자 낸다고 생각해 봐요. 세무서도 겁나 힘들어요, 이거. 한 명씩 내기도 힘들고 우리 각자 하루에 소비한 거 다 계산해서 얼마씩 낸다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한데 별거 아니에요. 야, 돈 썼네, 돈 있네. 우리도 10% 정도 내. 부가세 세율이 10%거든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거 5천원짜리 먹는데 500원 내라는 거예요. 소비자 보고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소비자가 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한 거라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말을 듣겠어요. 특히 개인이잖아요. 개인. 저 소득세도 말이 많은 거예요. 소득세도 여러분들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사업자들은 세금 제대로 안 내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개판이에요, 개판. 1억을 벌었으면 정상적으로 내면 한 1,000만 원쯤 내는데 1,0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도 안 내려고 해요. 개인은 말 안 들어요. 개인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있어서는 기본빵이 쓰레기예요. 안 내요, 안 내. 낼 생각이 없어요. 근로자 아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걸 너무 아까워하고 삥 뜯기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하기 때문에 안 내요. 그런 개인들 보고 소비를 한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말을 들을 일은 만무합니다. 절대 안 냅니다. 절대. 근데 이게 세금으로 하기엔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소비세라는 게. 지금 이 소비세 개념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 할 때는 이거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소비가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개인들 보고 다 내라고 하면 불가능한데 이게 세금으로서는 되게 괜찮은 생각. 왜냐하면은 벌었다고 내라고 하면 국가에 해준 게 뭔데 막 이래요. 그렇잖아? 근데 소비할 때 내는 거는 사람이 좀 유한 거야, 기본적으로. 걷기가 되게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밥을 먹어요. 한 10,000원짜리 먹는데 세금 1,000원 내야 돼요. 그러면 낼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좀 강한 거 있어요. 뭐 담배 피는 거. 중독돼 있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 그럼 담배 필 때 세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세금 때문에 나 담배 못 펴? 이런 사람 없어요. 술 먹어요? 지금 여기 꽐라가 된 상태에서 야, 부가세 때문에 이제 멈춰. 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금이라는 거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쉬운 거야, 이거. 이거만큼 걷기가 쉬운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번 거하고 소비가 비슷해요, 사실. 많이 벌면 많이 쓰게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내는 거 괜찮은 세금이에요. 다만 개인들 보고 내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책이 있는 거야, 중간책. 쉽게 얘기하면 중간책. 야, 걷어와.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국가가 이제 조폭의 최우두머리라고 하면 중간 보스가 하나 있는 거야. 중간책.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사업자라고 부를 거거든요. 니들이 걷어와 라고 하는 게 부가세의 특징이. 사업자 보고 걷어오래요. 거의 99% 세금이 이렇게 걷어요. 사업자 보고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우리 5,000원에 팔면 500원의 부가세가 따로 붙는다고 하면 스타벅스 보고 매 500원을 걷어서 국가에 갖다 대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죠. 대신 매일 낼 수는 없겠죠.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모아서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과세 기간 단위로 모아서 내면 되는 게 부가세예요. 근데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가 적어도 우리나라 법인이거나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이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쿡에서 뭔가를 사와요. 그래서 수입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수입. 그러면 이거 파는 놈 보고 걷어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법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클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야, 한국 국세청에 가서 부가세 좀 얘가 소비한 거 네가 좀 내. 그러면 what? 낼 리가 없어요. 통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얘가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가 없으니까 야, 그냥 이런 말을 쓰거든요. 통관할 때 네가 내라. 물건 수입할 때 직접 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관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부가세는 일단은 대충 누가 걷는지는 알겠어요. 누가. 소비할 때 사업자가 걷으면 되는 거예요. 갖다 내라는 거. 되게 심플해요. 몇 프로 갖다 내라는 거예요? 10%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가 우리 뭐 회계 처리 아주 쉬운 거 하나 해볼까요? 우리 스타벅스라고 해봐요. 나한테 이제 커피를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을 5,500원 받았어요. 그럼 스타벅스는 500원을 모아서 일정 기간 후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 저 5,000원 중에 500원이 부가세가 포함돼서 받는 거고, 거래 징수하라고 돼 있으니까. 부가세는 500원을 국가에 나중에 납부해야 돼요. 남의 세금을 대신 내는 거를 예수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500 잡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순수한 매출액은요. 매출액은 5,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자가 거두라고 돼 있고, 사업자는 자기 매출 이외에 뭐를 대신 거둬서 부가세를 걷어서 일정 기간 후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일이에요. 이게 7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는 77년 7월 1일 날 들어왔어요. 유럽에서 처음 만든 법인데, 유럽에서 만들 때 이게 7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 100년이 안 된 세금이에요. 소비세라는 거. 요거 한 200년 좀 넘은 거예요. 요것도 한 100년 됐고. 그 세금이라는 게 나온 지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도 국가를 있으니까 운영은 했겠죠. 그때는 세금이 이런 식은 아니었어. 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물론 법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왕의 마음이었지. 왕의 마음. 그리고 꼭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지. 돈으로. 사람 몸으로 와서 떼우라고 한 것도 많고, 돈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소득세라는 거 최고 세율이 한 50% 되거든요. 45% 플러스 지방세 4.5%거든. 50%.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 내면 1년에 절반 정도는 국가에 가서 내가 노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절반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세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비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1970년에. 근데 이때부터는 인간이라는 게 어때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세금을 걷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 놀라운 게,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월드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은행.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세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그냥 임의로 그냥 만든 거야.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제 안진해 범인 다닐 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마일리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다 유럽 판례에서 출발해. 유럽에선 이렇게 했구나. 우리나라도 할 수 있겠구나. 출발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부가가치세하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크게 다르지 않아. 구글에서 OECD VAT 하면 OECD가 생각하는 VAT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우리나라 거하고 비슷해. 내 책상에도 유럽의 부가가치세 책이 있거든요. 되게 비슷해. 여러분이 배운 제도 거의 비슷해. 거의. 이게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정교하게 과학처럼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했고 그에 끼워 맞춰서 많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거야. 과학적이야. 그럼 볼게요. 이런 거지. 맨 끝에 스타벅스가 있어. 스타벅스가 이렇게 우리한테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라고 500원을 걷어들였죠. 그쵸? 근데 국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은 조금 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가 혹시 안 내면 어떻게 할까? 손님하고 꿍꿍 짬짬이가 돼서 500원 따로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없는 거로 하자. 이러면 어떨까? 라는 고민이 생긴 거야. 왜냐면 소비세가 이때 소비할 때만 걷는 거니까 요 단계만 한번 뛰어넘으면 국가로서는 세수 확보가 안 되잖아.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되잖아. 물론 스타벅스 같이 큰 회사는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아주 옛날에 우리 동네 슈퍼마켓 가면 현금 주고 그랬잖아.
뭐 가까이 나 어렸을 때 여러분하고 세대가 좀 잘 맞고 근데 어쨌든 뭐 현금 주면 깎아주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해봤네요? 장사해봤어요? 현금 주면 깎아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안 했어요? 근데 국세청이 아니야. 얘기해도 돼요. 현금 주면 깎아주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부가세.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집도 있죠. 이렇게 하면 10%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어? 이거 여기만 속이면 되니까.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지 말고 스타벅스에서 한 번만 걷지 말고 모든 단계마다 걷는다. 일단 모든 단계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소비세긴 소비세인데 이렇게 불러요. 세는 맞는데 이렇게 불러. 다단계 소비세다.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일단 다 걷자라고 마음을 둔 거예요.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를 걷는다. 오케이? 모든 단계마다 걷자. 그러니까 모든 단계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스타벅스한테도 재화나 용역,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건물주들도 있겠지. 그렇죠? 아니면 스타벅스가 소매라면 도매 업체도 있겠지. 도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팔 때도 부가세를 걷자고 얘기하는 거야. 부가세를. 어떻게 얻느냐? 얘가 만약에 5,000원에 우리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근데 얘가 사올 때 3,000원쯤 주고 샀어. 그래서 5,000원에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파는 거야. 단계가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다시 표시해 드리면 스타벅스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5,000원 이렇게 판매하는데 건물주나 도매업자들이 스타벅스에 팔 때는 한 3,000원.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2,000원 정도 남기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넘길 때도 부가세를 걷어오라는 얘기야. 얼마? 300원 걷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500원 걷고 얘도 300원 걷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생겨요. 아까 소비세는 소비하는 금액의 10%만 낸다고 했죠. 근데 국가는 지금 얼마를 걷는 거야? 800원 걷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자, 볼게요. 스타벅스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서 스타벅스가 납부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500원인 거야. 스타벅스는.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300원을 부담했죠. 그걸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매입세액을 빼요. 그래서 납부는 200원만 하면 돼. 그럼 스타벅스 200원 내고 여기 앞단에서 300원 내면 국가로 자연스럽게 500원 들어오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스타벅스는 매입세 공제받고 싶으면 얘한테 영수증을 받게끔 구조를 짠 거야. 너 영수증 있어야지 나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이런 앞단에 있는 애들은 국가에 매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 얘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가니까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얘는 공제를 받아가고, 그렇죠? 공제받고 부가세 내고. 이런 걸 다단계 소비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상호 검증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부가세에선 핵심은 뭐냐면 매입세액이 돼요.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조건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자인 스타벅스 앞에 있었던 매입세액 있잖아요. 걔를 공제해 줘야지 얘도 솔직히 얘기하죠. 그럼 잘 봐요. 그럼 얘가 공급이 되니까 뒤에는 산 건 있는데 매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다 촘촘하게 연결해 놓으니까 마지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야. 기가 막히게 만든 거야. 거기에 핵심 뭐다? 매입세액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다시 공제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런 계산 구조,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스타벅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신의 사업자 전 단계에서 그렇죠?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가세를. 자신이 사업자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에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 약수령 문제 이런 데서도 가장 메인은 얘예요. 가장 메인은 무조건 얘입니다. 무조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그래서 부가세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말은 매입세액이에요. 어떤 글을 쓰거나 요즘 약수 이런 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핵심 키워드는 항상 매입세액이에요. 지금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매입세액 이러지만 이틀 지나면 그거 어쩌라고 매입세액. 그런데 매입세액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매입세액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어요.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조건 매입세액입니다. 이해하셨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가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GST인데 소비세인데 부가가치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 연역을 말씀드릴게요. 1970년에 이게 만들어진다고요. 누구 보고 거둬라고 했어요? 사업자 보고 거둬라고 그랬죠. 사업자들은 빡치겠죠. 내가 뭐에 갑자기 나보고 세금을 걷어오래 물건값에. 이런 생각까지 들죠. 지금까지는 안 내봤던 세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한테 5,500원 받으면 난 5,500원 생겼는데 그 중에 10%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나보고 따로 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상대방 입장 생각해 봐요. 국가 입장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 생각해 보면 나는 5,500원 받았는데 국가가 나보고 500원 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는 전제가 이거였잖아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네가 걷어와라 이랬죠. 사업자 짜증나죠. 내가 뭔데 내가 국가도 아닌데 세금을 왜 걷어? 나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보고 내라고 하긴 하는데 사업자들한테 내라고 할 때 면이 안 사는 거야. 대신 걷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얘기도 해요. 사업자들이 우리한테 뭘 줄 건데? 무슨 혜택을 줄 건데?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짱구를 굴린 거야. 이 학자들이. 이 새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다시 뻥을 쳐야 될 텐데. 사업자 네가 내는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편히 들어봐요. 스타벅스 입장에서 너는 부가가치를 한 2,000원 창출했다. 5,000원에 물건 팔았고 매입이 3,000원이니까 부가가치 2,000원 정도 창출했다. 거기에 부가세를 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게끔 용어를 그렇게 워딩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죠. 원래는 이거야. 이거. 걷어오는데 네가 미리 부담하는 건 부가가치세를 2번 낼 수 있으니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고 그걸 부가세법에선 누적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 누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니 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원래. 근데 이렇게 자꾸 이름을 붙인 거지. 그래서 여타 다른 나라들도 처음에는 부가가치세라고 붙였다가 이제는 사업자들이 다 받아주죠. 마음속에 저건 내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점차 이름을 다른 나라도 소비세라고 바꾸는 나라 되게 많아요. 일본도 옛날에 부가가치세라고 하다가 지금 소비세라고 이름을 바꿔놨거든요. 본질은 소비세야. 본질은. 이게 지금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소비세, 매입세 공제, 누적효과, 이중과세 방지 이런 얘기를 드린 게 부가세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교재 같이 좀 볼게요. 3페이지는 개념인데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4페이지도 재정학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GNP 소득형 소비형 이것도 2차 시험에서 세무사 시험 들면 한번 볼까 말까요? 시험 안 나와요. 자, 부가가치세 개념과 성격 여기가 중요한 거. 5페이지. 일단 부가가치세 파란색 제가 수업할 때는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상단, 중단, 하단 말씀드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파란색 위주로 다 읽는 거야. 다 파란색 위주. 수업 시간에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동그라미 1번 가보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줄의 가장 키워드는 일반 소비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면 다 과세하는 거야. 원칙이. 소비가 일어나면 다 과세하는 거예요. 일반 소비세. 근데 과세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몇 가지를 나중에 배워. 면세라고, 면세. 그러니까 면세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면 다 과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제 어려운 거지. 소비가 뭔지를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소비냐 이게. 그렇잖아요. 돈을 벌었으면 돈을 쓰는 게 소비인데 집을 샀어요. 그게 소비예요? 집을 샀어요. 소비예요? 아니에요? 소비예요. 집 사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재테크하고 아파트는 돈이야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건설회사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으면 소비예요. 소비. 부가세 부담하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거 있죠? 그건 다 과세 대상이에요. 부가세 내고 사는 거야. 부가세 내고. 그래서 딱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세, 과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비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 거예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가 있는 거예요. 재화는 상품 등의 물건을 얘기하고 용역은 서비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을 내가 임차해요. 임차. 세 들어서 써요.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업자는 나한테 재화를 준 거예요. 용역을 준 거예요. 부동산 임대라면.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을. 내가 쓸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그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재화는 소유권이 나한테 완전히 넘어와야 돼. 세입자한테 물건을 넘겨주는 건 아니죠. 쓰게 해주는 권리를 주는 거지. 그냥 쓰게 해주는 것 뿐이죠. 세입자가 물건 자기 거라고 가져요? 마음속에 정신승리로 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신승리예요. 본질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겠죠. 그래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고, 일반 소비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는 세부담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라고 돼 있죠. 제일 중요한 말은 역시 뭐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 간접세라는 말은 뭐냐면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이 있는 건 소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예요. 부담. 궁극적으로 내야 되는 애예요. 근데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죠. 그래서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그걸 간접세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쪽 법인세나 소득세는 부담하는 자하고 납부하는 자가 동일해요. 대개는 동일해요. 그래서 개인이 1억을 벌었어요. 소득세 1,000만 원 내는 거 있죠. 부담도 그 개인, 납부도 그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직접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다단계 소비세요. 그리고 거래 단계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까요? 1-2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이 나와 있죠. 그 과세 방법에 보면 큰 카테고리를 보면 첫 번째 직접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은 7페이지에 보시면 간접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간접법 안에도 전단계 세액공제법 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가세요. 직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 편하게 보세요. 직접법에서는 매입세액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매입세액.
그냥 계산하는 거야.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서 과세하는 거야. 이 경우에 예를 들면 5,000원에서 3,000원을 빼서 그냥 2,000원에 10% 곱하면 그게 직접법이야. 근데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500원에서 300원을 빼서 200원인 거야. 우리 선생님 수학을 잘 못하시나 보네. 5,000원 빼기 3,000원, 2,000원 10% 하나 이거나 같은 건데 라고 생각하면 기계적 적용인 거야. 우리가 지금 산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도를 배우고 있는 거야. 제도에선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매입세액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페이지 잠시 보시면 가운데 박스가 보여요. 거기 가산법 잠깐만 구경해 볼게요. 아씨 어려운 말이 나오네.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부가가치 창출 요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때 배우는 경제학 때 배우는 거죠. 이게 부가가치의 창출 근원 요소라고 하는 거죠.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얘들을 다 더하고 뭐 아주 난리를 피죠. 거기에다가 계산을 해서 세율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할 수가 없어. 부가가치 제도에서 할 수가 없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아닌 동그라미 2번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냥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거기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만 여기엔 뭐가 없어요? 매입세액이 없어요. 매입세액이 없다라는 건 서로 간의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가가 상호 검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입세액은 증명이 돼야 돼. 왜? 국가의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걸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즉 매입세액의 재원은 매출세액이야. 사업자의 매입세액의 재원이 되는 건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 절대 안 봐요. 매출세액이 들어와야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만들겠지. 매출세액 신고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게 다 뭐로 관리한다고요? 세금 계산서라는 걸로 관리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금 계산서엔 누가 공급했는지, 얼마에 공급했는지, 사업자 번호 등이 있고 서로 크로스 체크가 잘 돼. 요즘처럼 이제 IT가 발전한 세상이 더 잘 되고 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죠.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그걸 다 관리하는 거야.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거래징수라는 말이 나오죠. 거래징수. 자, 이 뜻을 좀 곱씹어 볼게요. 거래징수. 그냥 느낌은 이런 거죠. 사업자 보고 제 세금 걷어와라. 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거야. 징수라는 말이에요. 징수. 징수라는 말은 세금을 거두어 온다는 뜻이에요. 징수. 세금을 거두어 온다는 뜻이에요. 누가? 사업자가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을 거두어 온다는 뜻이에요. 혹시 세법을 전에 배웠으면 이 비슷한 말을 하나 또 배우기도 해요. 거래징수 말고.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세목 중에 세 문제 나온 문제 혹은 네 문제 중에 이런 세목도 있어. 국세를 어떻게 잘 징수해야 되느냐 라는 국세징수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때 징수도 같은 말이에요. 즉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그 세금을 어떻게 걷어오느냐, 압류치고 이 사람 재산 공매하고 뭐 이런 것들 절차를 다루는 법이 있는데 그게 국세징수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대개의 세금은 납세자들이 말 잘 듣고 스스로 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말 안 들으면 고지서 주고 제때 내라고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납세자 재산 뺏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국세징수법이거든요. 그럼 또 징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 데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세법 입문 듣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징수라는 말을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이것도 뜻이 뭐냐면 갑이 을한테 소득을 줘요. 을한테 얘기했어요. 저 하루 일당 얼마 주실래요? 했더니만 50만 원 줄게 했어요.
근데 얘 통장에 50만 원이 안 꽂히는 거예요. 국가에 얘 세금 중 일부를 떼고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징수예요. 국가가 거둘 세금을 제3자가 대신해서 징수해서 낸다는 거. 그게 원천, 인컴 소스라고 하거든. 영어로. 그러니까 소득의 원천이란 뜻이에요. 소득의 원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급할 때 징수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징수, 여기도 징수야. 부가세도 원천 징수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본질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을 사업자가 떼서 납부한다. 그게 거래징수예요, 거래징수.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닥치고 거래징수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래징수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납세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래징수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야, 의무가. 오케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더 많이 배우면 이거에 대한 뭐 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돼요. 그냥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도표 볼게요, 도표. 다단계 소비세죠, 지금. ABC가 보이죠, ABC.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공급가액이라는 말이 보여요. 공급가액. 좌측 중간에 보면 공급가액이란 말이 보여요.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아까부터 내가 부가세 빼고 얼마에 판다 이런 말을 드렸어요. 그게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 요즘은 이제 식당 같은 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죠. 다 부가세 포함이죠.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외국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보면은 걔는 이제 셀즈 텍스라고도 하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 가끔 다른 나라 가본 적 있어요? 일본 이런 데 가봤어요? 일본 가면 거기 만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새끼들 낼 때 만엔 넘죠. 옛날엔 8%였다가 10%로 늘렸거든요, 일본이. 10% 따로 내야 된단 말이야.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지만 며칠만 있어도 익숙해지죠. 세금 나 따로 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빼먹어도 소비자들이 흥분하지 않아요. 사업자가 부가세 탄로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내가 따로 낸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부가세를 탄로했다 하면 내 거를 이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으로 자꾸 이렇게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별도가 좋습니다, 별도. 어렸을 때는 그게 따로 있는 게 식품위생법상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따로 안 하거든. 어렸을 때 그런 데 가봤어. 뭐 베니건스, TGI 프라이데이즈. 미안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99년생이에요? 99년이면 26살이에요? 좋겠네요. 어쨌든 부러워요. 개부럽다 진짜. 어쨌든 그래요. 종민이 제 아들이 15살이에요. 15살. 15살 맞죠? 중2면 15 맞나요? 14, 중2 15살이죠. 그래서 저는 뭐지? 그 나중에 이제 며느리 될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몇 년 더 하면 20대 초반도 올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고 시아버지랑 같이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데리고 가려고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어쨌든 간에 조금 나이가 있네요. 조금 부족하네요. 어쨌든 간에 옛날 티자에 뭐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막 썩 적혀 있어서 그때 부가세 별도 그 영어로 10% VAT will be added 딱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따로 추가 청구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래도 이제 마인드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부가세 뺀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해서 1,000원을 우리나라 10%니까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거 합친 거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공급 대가. 그래서 앞으로 공급 대가라는 말이 나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공급 가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공급가액이 마지막 C가 소비자에게 1,8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럼 C는 얼마에 사온 거예요? 1,500원에 사온 거예요. 그래서 C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가 돼요? 300이 되는 거죠. 그럼 300에 10% 하면 30이 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800의 10%인 180을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사업자가 부담한 저 얼마 1500은 10%인 150을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회계처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C의 입장에서 볼게요. C. 매출과 매입으로 나뉘는 거예요. 매출하고 매입으로. C는 매출이 이렇게 돼요. 차변에 대변에 아까 매출은 1,800원인 거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붙일게요. 그 예수금이 180이 있는 거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는 현금을 받는다고 하면 1980원, 외상이라면 매출채권 1980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매입도 있었죠? 매입. 상품 같은 걸 샀을 수도 있고 그냥 곧바로 비용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품을 샀다 라고 하면 이 상품이 팔릴 때 결국은 매출원가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현금을 주겠죠. 자, 현금을 얼마 줬을까요? 1,500원만 줬을까요? 1,650원을 줬을까요? 1,650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상품은 1,650원이 아니에요. 나의 상품은 1,500원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VAT를. 그래서 부가세 선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는 불러요. 부가세 선급금 150원.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할 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모아서 내거든요. 과세 기간 단위로.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뭐 1월부터 6월 것까지. 그래서 7월 25일 뭐 이럴 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매출세액을 180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150으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30에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야. 납부세액. 이렇게 계산해요. 납부세. 부가세에서는 여러분들 아직 다른 세목을 안 배우신 분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가세에서는 산출세액 이런 말 안 써요. 납부세액이란 말을 쓰거든요. 산출세액이라는 말 자체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했을 때 산출세액이라고 쓰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부가세는 되게 단순한 거야. 받았고 부담하고 퉁쳐서 그냥 내는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한 제도야. 되게. 그리고 다른 세목에서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워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그게 산출세액이거든요. 다른 세금에서는. 부가세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매출세액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가세는 굉장히 다른 세금이야. 다른 소득세류와는 정말 다른 세금이야. 거래세. 이해하셨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개념이다. 오케이? 그래서 단순한 세금이야. 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세금이에요. 나중에 공부 많이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소비의 정의가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 이렇게 구성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전단계 세액공제법 회계처리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그 회계처리가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박스 한번 볼까요? 가운데 박스. 그래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납부세액이란 말만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환급세액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보세요.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환급이라는 건. 개꿀. 세금 돌려주는 거예요. 즉 나는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아. 이런 경우 볼까요? 3,000원치 샀어요. 부가세 300원, 현금 3,300원. 그럼 매출세액은 180인데 매입세액이 300 있잖아요. 120을 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배워요. 좀 비교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소득세에서는 내 적자 났잖아요.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년에 벌 소득에서 까는 구조야. 근데 부가세는 내가 적자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할 때 되게 좋은 제도야. 초기 투자할 때 돌려주니까. 그리고 수출하는 애들은 나중에 영세율이라고 해서 매입세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다른 방법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초기 투자했을 때 내가 설비 투자하고 하면 매입세가 엄청 많겠죠. 다 돌려주는 거야.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야금야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회계학에선 내가 투자했잖아요. 그럼 그 비용 처리 바로 안 해주죠. 감가상각으로 야금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득세 계열은 다 그렇게 해요. 회계처럼. 하지만 부가세는 화끈해요. 그냥 한 번에 다 돌려줍니다. 한 번에. 그게 본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인데,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생긴다. 환급세액. 그리고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단순히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적지 않죠. 뭐라고 적고 있어요?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죠.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줍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국가는 안 해주려고 그래. 아주 별것도 아닌데 아주 화가 나 죽겠어. 좀 늦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안 늦게 썼다가 지랄하면서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헌법재판소에 3번 갔어. 3번. 이게 말이 되냐. 헌법재판관들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못 쪼겠니 뭐 이렇게 얘기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반성을 해. 반성을. 국가가 반성해서 조금씩 풀어줬어.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잘못되면 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제를 조금 해줘. 그 예외가 이제는 너무 많아. 수십 개야, 수십 개. 그럴 바에 처음부터 그냥 공제해주고 절대 안 되는 걸 얘기해주면 되죠. 사람들이 자꾸 야, 예외인데 왜 나는 예외를 안 넣었어 막 이렇게 오히려 억울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세금계에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준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세부사항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항. 이 방법에서는, 이 방법이라는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얘기하겠죠.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계산되고 전가되기 때문에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가 정확하게 파악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 역산하면 부가가치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보면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 설정하는데 되게 편리하다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면세가 있고 품목별로 다 구분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수출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환급할 수 있고 수입도 쉽게 과세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볼게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돼 있죠. 이제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분명히 부가가치세지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세금을 크게 부과하려면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과세 요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과세 대상이 뭔지, 과세 표준이 뭔지, 세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 요건의 큰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세 요건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4개만 과세 요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세 요건은 말 그대로야. 세법을 잘하려면, 법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그냥 말 그대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과세 요건이야. 근데 사람들이 왜 4개를 얘기하냐? 이런 거야.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크게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그걸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크게 뭐를 국회에서 정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4가지 큰 과세 요건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건데 그중에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아까 우리 5,000원에서 3,000원을 뺀 걸 부가가치라고 했잖아요. 그 2,000원에 10%를 곱하는 게 우리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과세 대상은 내가 저쪽에서 거래 징수해야 되는 저 매출세액 500원의 근간이 되는 5,000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급가액은 그 결과물이고 내가 소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비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건 사업자가 저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파란색 있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즉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비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 물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99%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와 또는 용역인 거고요. 1%는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세 대상이 수입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과세 표준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도 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액이 아니라 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과세 기간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거, 합계.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나오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파란색이 옛날 기출된 지문인데 1차에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앞에 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7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C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사업자 C의 공급가액이 1800이죠. 그렇죠? 근데 사업자 C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300이죠. 근데 앞에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도 500이 되고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이죠. 그러면 사업자 C의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사업자 C가 공급하는 그 1800원은 A, B, C의 부가가치가 다 모아진 금액일 수밖에 없죠. 부가가치는 결국 매입에서 매입 빼는 거, 매출에서 매입 빼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너무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안 돼요. 그냥 많이 듣다 보면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세법이 그래, 세법이. 그 용어 같은 게 용어가 처음 듣는 말이 너무 많아. 용어가 일단은 너무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많이 듣다 보면 좀 나아져. 그래서 본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지만 그냥 2번 들어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서비스업이 부가가치가 좋다고 배워요?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좋다고 배워요? 서비스업이죠.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는 내가 파는 거에서 사오는 거 빼는 거야. 서비스업은 사오는 게 없어. 그냥 사람 몸뚱이와 시설들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거야. 그러면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서로 나눠 갖는 거야. 누구 나눠 갖냐면 사업자가 일단 자기 몫이 있을 테고 이윤이라고 부르는 거고 노동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노동자에게 주죠. 인건비로 주는 거잖아. 그리고 건물주나 이렇게 지대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물주가 제공한 설비 하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자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야. 이 부가가치가 많다라는 건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크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거든. 이게.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결국 최종적인 공급가액은 앞에 무에서 유를 창출해서 결국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단계를 봤을 때. 그래서 각 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 합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다시 가볼게요. 교재 9페이지 가보시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은 다시 파란색 가운데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부가가치 총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미가 와닿으면 마음속에 와닿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출된 문제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그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는 다르잖아요. 아까 C사업자에서의 공급가액은 1800원이고 C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300에 불과했었잖아요. 그건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매입세액 공제 있죠? 매입세액 공제. 핵심 뭐냐면 파란색 볼게요. 매입세액은 전 단계에서, 전 단계는 C사업자 입장에서 우리 봤을 때 C사업자 이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인데 그걸 매입세액이라고 했었던 거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됨으로써 비로소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이중과세 혹은 중복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의 마지막 내용만 보고 쉬겠습니다. 방가로 4번에 보면 세금 계산서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제도가 필수고, 왜 세금 계산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상호 감시 기능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파란색 보시면 세금 계산서의 적정한 수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가 된다. 뭐 너무 어렵네요. 어쨌든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제가 체크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공부하시되 그 앞뒤에 있는 내용 글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다 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오늘 수업 끝날 때 리뷰를 항상 하거든요. 기본반에서는. 뭐 녹음기를 켜든 핸드폰을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시간 끝나고 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 시간 끝날 때 하거든요. 근데 리뷰를 할 테니까 녹음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좀 외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건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